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또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전 IBK 리서치 센터장이셨던 이종우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그 감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예. 이게 한 바퀴 완전히 다 돌더라고요. 이번 감기가 되게 심하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매년 심하다는. 네, 매년 아무튼 심하다라는 얘기는 했는데요. 확실히 조금 더 심해지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굉장히 세졌다 이런 생각은 또 잘 안 듭니다. 저도 감기 때문에 한 4주 정도 고생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촬영할 때 이 말하는 도중에 목이 막 간질간질하고 막 기침이 나올 것 같고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그거 정말 미치는 건데. 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예. 오늘은 그 가장 요새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요새 정부에서 뭐 강력한 규제책을 막 계속 내놓으면서 부동산은 꼭 잡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야 이건 정말 잡힐 수밖에 없어.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언제 정부가 잡은 적이 있어? 이런 그렇죠. 의견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가격이 한번 출발하게 되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막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는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한번 출발한 가격이 그 뭐 때문에 하락하느냐? 자기 힘이 다하게 되면 일단 하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면 이제 주가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어려우면서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일부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많이 오르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뭐 때문에 올라가느냐라는 걸 한번 보게 되면요. 매크로한 측면에서는 주가를 올리는 요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요. 금리가 낮으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많으면 올라가게 되고, 물론 이제 뭐 다른 것과 맨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그 미분양이 나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그러면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는 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급이 없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새로 지어가지고 공급해주는 게 많은 적은 게 아니라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가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좀 가변적이니까 좀 뺀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제 보면 경기는 현재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올해의 작년보다도 성장률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전망하더라도 정부조차도 가장 좋게 봐도 2.3%를 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태까지 부동산을 계속해서 끌고 왔던 것처럼 금리가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과연 그 부동산을 더 바칠 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금을 뭐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계하는 그 기관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KB금융에서 하고 또 하나는 삼성생명에서 하는데, KB금융에서 하는 게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경기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 이런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도단위에서 그 현금 자산을 10억 이상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대충 보게 되면 4천 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대략 이 금융자산을 한 10억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자산까지 다 합치면 한 25억 정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 전라북도에서 한
3천 등, 4천 등 이렇게 되는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뭐 한 30몇 평짜리 되는 아파트 이거 강남에 있는 것도 사기 어렵다. 이러면 수요자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부분들은 은행에서부터 돈을 많이 빌려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전세하고의 차이인 갭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그런 통로를 막게 되면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상당히 약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가 뭐냐면 이번에 특히 이제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낸 정책이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돈을 안 빌려주겠다. 네. 특히 이제 높은 가격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 빌려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만 됩니다. 그런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금을 좀 더 많이 물리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으면서 치러야 되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죠. 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고 해서 부동산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을 사고 그거를 보유하면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세금을 통해서 늘리는 형태가 되면 이게 또 그 부담이 상당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모양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게 부동산이 조금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정책을 내놓지만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 특히 부동산에 미치는 정책은 정책을 내놓고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참여정부 때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2005년도서부터 2006년도, 2007년도, 2006년도까지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책을 내놨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종부세 이런 것도 그때 다 들어왔었으니까요. 근데 그 효과가 언제서부터 나타나냐면요, 2011년 정도 돼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텀이 벌써 한 4년 정도가 지나야 되잖아요. 네. 똑같이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하면서 부동산을 규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가격이 언제 정도서부터 오르기 시작하냐면 2015년 정도가 돼야 그때서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뭐 12년, 13년 이때에서부터 정말 많은 정책들을 내놨거든요. 부동산 경기를 올리기 위한.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그건 안 된 게 아니라 그만큼 보면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슨 뭐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올리겠다 하고 하지만 올린다고 해서 그날서부터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세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겪어본 게 아니거든요. 겪어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이게 부담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정도가 돼야 이 효과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입증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데까지 시간적인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걸리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앞에서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한번 불이 붙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기 힘이 닿을 때가 돼야 정말로 이제 하락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힘이 닿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에서 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론에 나오는 그 통계들은 거의 대부분 뭐 KB은행에서 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동산 114 이런데 아니면 감정원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주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마다니까 뭐 0.07% 오르고 뭐 이런 거니까 실감이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렇죠. 보다 더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하는 거를 보는 거는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재작년도에 서울 지역의 실거래 가격, 부동산 가격의 실거래 가격 상승률이 얼마냐면 17.5%입니다. 그 이전,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의 상승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죠. 네. 지난 5년 동안에 걸쳐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실거래 가격이 7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엄청 오른 거네요. 오른 거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가 재작년보다는 상승률이 3분의 1 이하로 이제 줄어들어 버린 형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시도를 총 합치면 17개 시도입니다. 네. 그 중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6개 시도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요. 나머지 11개 시도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재원도 한정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모두 다를 다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 중에 이제 에센스가 되는 것만으로서 이렇게 쭉 이게 밀려가는 형태로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만큼 또 보면 좀 부담이 이렇게 되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또 원래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가격이 변하기 전에는 보면 거래가 잘 안 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거래가 성사율이 어느 정도냐면 2.4%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100개 중에서 한 2채 정도만 서울 지역에서 사고 팔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이 거래 규모 이런 것들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돈을 그러니까 이제 뭐 한 5억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전세 한 7억을 끼고 그래서 한 12억짜리를 산다. 그런데 그게 한 뭐 3억 정도 오른다. 그러면 내가 수익률이 얼마냐? 내가 5억을 냈으니까 3억이 오르면 60%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주식의 용어로 따지면 ROE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낸 자본에 대해서 거기에 얼마만큼 수익이 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보는 건데, 재작년인 2018년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의 ROE가 40% 정도였습니다. 작년이 얼마였냐면 한 9%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죠.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에 이런 변화가 오는 거는 가격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오던 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밀어붙이고 막 이러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가격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면 그 스스로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부터 어떤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가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옛날보다는 그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가격이 한참 올라가고 그랬던 2017년, 18년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가격도 낮고 이러니까 그거를 흡수해버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게 쉽게 되지는 않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가 워낙 지금 센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해서 팍 꺾어가지고 지금부터 한 20% 쭉 내려가 버리고 이러는 것들이 오기는 어렵지만, 조금 시간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의 힘, 에너지를 소모해 가는 과정으로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부동산은 주식은 전면 거래잖아요. 뭐 모든 이 그 시장에 올라오는 것들이 다 거래가 돼야 아무튼 가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면 거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거래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가격도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서 움직입니다. 쭉 올라가서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 시간 동안을 옆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는 사람은 올라갔던 거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려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팔려는 사람은, 대신에 살려는 사람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높게 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서 호가 사이에 공백이 뜨는 형태로 해가지고 상당 기간을 쭉 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빠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데, 힘은 어느 쪽이 세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사는 사람 쪽이 세죠. 왜냐하면 파는 사람은 이유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말아먹기 일보 직전이라서 은행에 담보를 넣었는데 은행에서는 이자를 안 갚는다고 이거를 경매 처분을 하겠다 어쩌겠다 막 얘기를 하면
나는 이거를 낮춘 가격에서라도 빨리 팔아버리는 것이 그렇죠. 경매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를 감안하게 되면 당분간은 제 생각으로는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위에서 쭉 붙어 있는 형태가 한 1년 넘게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 다음서부터 조금씩 약해지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저희 그 작년 상반기 정도만 해도 예. 그 이전까지는 그 부동산이 상승하는 원리로 이제 저금리 효과 이런 예. 것이 효과적이었지만 예. 지금은 이제 경기 상황, 예. 경기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 저금리의 효과가 계속 반영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까지의 모든 전통적인 그 원리가 아직도 계속 먹힌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계속 먹힌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가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저금리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면서 내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는데 별다른 걱정이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런 원리로만 계속된다라고 하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네.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낮은 금리인데도 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요. 금리가 아무리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서 앞으로 전망을 했을 때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낮은 금리에 사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통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매수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이제 되는 건데 지금까지 작동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은 역시 저금리 부분들입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특히 워낙 지금의 저금리나 많은 유동성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무튼 특이한 게 형태로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자산의 가격이나 그다음에 자산을 사고 이러는 사람들도 이게 어디까지 가야 이게 정상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쓰는 거죠. 그럴 경우에 시장은 밀어붙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약간 상식처럼 고착이 돼 있는 게 이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도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그 상황 하에서 뭐 이렇게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기는 건데 이 상식이 어느 날 갑자기 깨져버리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식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 저금리였다 갑자기 고금리가 돼버린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냐면 저금리가 되면서 가격이 쭉 올라갔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이놈의 게 진짜 버블인지 아닌지 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그때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할 때에야 반성하는 차원에서 참 사람들이 몰랐고 뭐 이렇게 버블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은 갑자기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왜 이렇게 높아서 이렇게 부담이 됐지? 라는 순간서부터 갑자기 바뀌는 모양으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이제 그 대책이 안 서는 형태로서 가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IT 버블 같은 거 했을 때도 그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얘기를 이렇게 지금 곱씹어 보면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때가 훨씬 더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지금 지났잖아요. 세상이 바뀐 거 보게 되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IT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세상은 천지차별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꿈을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도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무너지는 게 그 미래의 꿈은 미래의 꿈이고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서부터인데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100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49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게 한계점에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따뜻하다라고 느끼고 가격은 옛날대로 움직이는 형태가 되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한계점을 내려가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갑자기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국면은요. 금융위기가 나고 저금리를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하고 그것도 정말로 세게 저금리를 갖고 가고 또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고 이랬을 때에서부터 상당히 예상이 돼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이런저런 것들에서 조금 위험한 신호들도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 채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야 뭐 그렇지만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 없는데 지금 자꾸 오를 것 같아서 살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갖는 게 좀 일단 살려고 하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유일한 기회 뭐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아마 좋은 가격이 될 수 있는 게 될 거고요. 여러 채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좀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는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격을 정부가 어떻게 이기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요. 그래도 정부는 특히 이렇게 부동산처럼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걸릴 수 있는 이런 자산거에서는 한 번 방향을 정하면 정말로 본인들의 생각이 먹혀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여 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어느 정도는 좀 처분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여기에서 더 하다가 잘못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히 강남의 아파트든지 이런 데는 처음에 만들어지면서부터 90년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가격의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90년대 초반에 92년서부터 93년도까지 한 번 처음으로 이제 조정이 왔거든요. 그때가 한 2%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닌 국면에서는 그때가 처음으로 2% 정도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이 언제 있었냐면 2011년서부터 있었거든요. 그때 3년에 걸쳐서 11%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90년대 이전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히 강남의 부동산 이런 것들이 그냥 무한정 계속 올라가는 자산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에서 11%로 이렇게 해서 점점 하락하는 폭이 커지잖아요. 그거는 부동산도 이제 정상적인 투자의 상품이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투자의 상품이 됐다라고 하는 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동산은 놔두면 올라. 이게 이제 상식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이신 거죠. 네.